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일부에서 이제 써놨던 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이제 여기다 써놨는데 이제 공부 방법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3부에 걸쳐서 좀 공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의 내용을 좀 구구절절히 떠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공부 방법에 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었을 앞부분에 이제 저희 처음 얘기한 것이 공부의 시작에서 핵심은 바로 이거라 그랬죠. 관찰. 예. 그래서 관찰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할 때 관찰하는 질문을 관찰을 할 수 있는 질문. 색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이고 뭐 움직임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찰할 수 있는 서술이 아니라 관찰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내가 볼 때마다 무엇을 봐야 될지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질문지를 꺼내놓고 그 중에서 맞는 질문을 한번 찾아보고 이게 훈련이 돼야 평상시 다니면서도 하늘을 보다가 구름을 보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바람을 느끼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계속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 질문.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시작을 하고 관찰하는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관찰을 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는 것.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덧붙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물을 관찰을 하고 나면 이 물에 대한 게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거든요. 모양이 없네. 그래서 이걸 담고 있는 뭐 컨테이너 그러니까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정해지네. 그다음에 이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없는 그런 거를 액체 상태이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보면서 이 뒤쪽이 보이니까 투명하네. 이런 식으로 내가 관찰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하나씩 있잖아요. 색도 있고 맛도 있고 느낌도 있고 뭐 보이는 거서부터 이게 흐르는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아마 움직임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상대적인 개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절대값, 수학이라고 하는 절대값을 만드는 그런 것에 빠져있게 되는 이제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 펜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움직임을 어떻게 내가 관찰을 해가지고 이거를 서술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예. 그죠?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네? 그러면은 왼쪽이 뭔지를 한번 정의를 내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왼쪽으로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아니에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죠. 내 손으로 왼쪽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왼손으로 이걸 들고 있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나의 상대방이 보는 관점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이라고 하는 것,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인 위치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성 자체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물이 흐르는 것도 한번 서술을 하려고 해보세요. 과연 내가 관찰하고 서술을 할 수 있는지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 왜? 상대성 이론은 그것보다 더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관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공부가 뭐냐? 눈에 보이는 오감을 통한 것 있죠. 네, 그걸 가지고 하는데 색이라든가 또는 뭐 질감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보통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얘기하는 명사 있죠? 명사. 명사를 서술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서술. 예. 그러니까 명사 중에서도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관찰이 가능한 것,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만 있는 것들 있죠. 사람의 이름을 놓고 뭐 민동필 이 세자를 놓고 민동필 이게 무슨 뜻이지? 민동팔이라고 제 별명이 똥팔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기다가 이렇게 제 뭐야 사람들이 딱 제 이름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민똥팔. 그래서 제 별명이 팔이에요. 팔이. 예, 어쨌든 이 이름을 놓고 딱 이따가 얘기하면서 민동 똥파리 이거 어떻게 이걸 관찰하지? 라고 하면 관찰하기가 어렵죠. 예. 저를 옆에서 바로 보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이 관찰이 어렵단 말입니다. 예. 요거 계속 써놓으면은 웃다가 수업을 놓칠 수 있으니까 빼고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관찰할 때 저희 명사를 할 때가 좀 더 쉬워요. 동사라든가 형용사보다. 예. 그래서 명사를 선택을 하고 그 명사를 선택을 하는데 관찰이 가능한 거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학생들 또는 학교 공부나 아니면은 회사를 하는 분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있죠? 예, 프로젝트. 아니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 주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은 취미생활로 하세요. 골프면 골프 이런 식으로 딱 정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서술하고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뭘까요? 네. 관찰한 내용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으로 만든다. 요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공부의 내용입니다. 비교 분석까지 가는 거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질문이라고 하는 요 단계까지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춰서 가고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교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질문이라고 들어갑니다.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잠시 멈추고 예, 제가 이제 요거를 놓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새예요, 그죠?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 있죠? 예, 관찰. 색깔이 이게 진하지가 않으니까 여기다 관찰하고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비교 분석이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찰하고 서술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질문이잖아요. 예, 질문. 자, 이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이 새를 이렇게 보면서 있다가 한번 질문을 딱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는데 새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뭐 아무것도 보온이 되질 않고 그런데 그 위에 눈이 쌓인 가지를 딱 붙들고 그대로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운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이럴 때 이거를 보고 어 보온도 안 돼 있는데 이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저렇게 나무를 붙들고 있을 수가 있나? 이 추운 날에 이 얼음이 꽁꽁 어는 날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죠? 관찰한 것, 서술한 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새로운 자연 현상의 발견 이쪽으로 바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답을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이러한 그 관찰 서술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을 빼놓으면 안 돼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관찰,
그래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람들이 던지기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질문은 호기심에 기반을 둔 거거든요. 그런데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내가 계속 쌓아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을 던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호기심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지고 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답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답을 찾기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 중에서 특히 왜,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주로 이제 그 호기심에서 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답을 찾기 어려우니까 손을 털어버려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왜라고 하는 질문은 도전이에요. 누구에 대한 도전이냐? 지식인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죠?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교육이 해야 되는 일은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옆에서 왜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슨 답이 나올까? 예. 그 사람이 저희 지도자급이니까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그래야지 인력 공급이 되고 어쩌고 이렇게 답은 나오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왜요?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디 대드니 너 지금? 어?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받아들여야지. 네가 지금 나한테 왜냐고 물어? 대들어? 이게 돼버려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도전이에요. 이유와 근거를 묻는 질문은 바로 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그 다음에 있는 자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은 보통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왜 이거 했어? 이렇게 묻는 질문이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질문이 사회적으로 아니란 얘기예요. 쌈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잃어버려요. 거기다가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그런 어떤 두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원숭이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눈이 동그래지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동물들도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과 이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호기심의 차이가, 사람만이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두뇌 능력을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는 능력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그런 답을 찾질 못해요. 주어지면 거기에서 만족이 오고, 그 답이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은 거기서 만족을 하고 끝나지, 사람처럼 그 답을 찾고자 능동적으로 두뇌를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오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일부러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5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